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32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각자 한 주간 본 영화를 이야기 나누는 그들 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우리 학교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왔습니다. 조총련이네. 어, 빨갱이요, 빨갱이.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 사실 잘 몰랐는데 음. 일제치하부터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살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국이 해방되긴 했지만 일본에서 터를 잡은 조선인들이 일본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조선학교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를 만들었죠. 약 540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 우익 세력의 탄압에 의해서 한 80개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홋카이도 조선 초중 고급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김명준 감독이 교원으로 3년 6개월 동안 참여하면서 네. 학생들과 선생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소재 자체가 슬프죠. 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상황이니까 음. 보니까 일본에서는 교포들한테 국적을 선택할 권한을 주더라고. 남한 국적을 택하면 아무래도 혜택이 많대요. 그래서 대부분 남한 국적을 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조선인으로 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선은 없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무국적자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땅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었던 거는 동모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한글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동모 이러면은 간첩 신고해야지 뭐. 근데 저런 식으로 동모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순수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참 볼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선학교가 남한에서는 원조를 많이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남한은 또 지원하는 단체가 있지. 민단이라고. 그래서 지금 영화에 나온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원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북한 쪽의 문화를 많이 따르더라고요. 실제로 북한으로 여행을 가는 장면까지도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어가지고 뭐 그 대표적인 게 정대세안이야. 자이니치들 사이에서도 분단이 있다고 봐야지. 그들 사이에서도 사상이 뭐라고 참 이걸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갈라놓는지 참. 하여튼 분단 국가라고 하는 특수성이 우리나라한테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영향을 주는 거에 한번 놀랐고 또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소재의 특수함을 나름 담백하게 잘 녹여낸 것 같아서 꽤 볼만하게 봤습니다. 제가 소개할 영화는 레이디 이브라는 작품인데요. 1941년에 나온 로맨틱 코미디고요. 왕자님과 꽃뱀녀의 밀당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주는 원체 잘 사는 모범생 타입의 남자죠. 뭐 세상 물정은 그렇게 잘 알진 못하는데 남 부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 남주를 여주가 헌팅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주의 마음을 사는데 성공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문 도박꾼들의 패거리로 일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서 남주가 너에게 실망했어. 이런 꽃뱀년 꺼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름대로 자기는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이 남자를 진짜 좋아하긴 했거든. 그래서 진짜 빡쳐가지고 이번엔 진심으로 그 남자를 홀려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얼굴에 점을 찍습니다. 실제로 찍는다는 건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 아내의 유혹 같은 짓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영국 귀족으로 신분을 세탁한 다음에 이 남자를 다시 꼬드기는 뭐 이런 스토리죠. 아니 시대가 언제야? 현대. 나이대는 직업이 있는 20대 후반 이 정도? 그 정도. 괜찮겠네. 그래서 이 막장 커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사건들 그리고 극단적인 감정의 파동들 이런 것들이 개그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영화인데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특히 이 영화의 여주인 바바라 스테닉이 꽤 생동감 넘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함이라면은 이 바바라 스테닉이 상징하는 그 당시 여성상, 그 당시 여성들의 이 욕망 이런 게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바라 스테닉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존 도를 찾아서 여주이기도 한데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인 타입의 캐릭터를 항상 연기해온 사람이거든. 당시 여성들에게 워너비였던 거지.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호소력을 지녔는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물 그 자체로서도 재밌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작품으로서도 상당히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따른 여성 캐릭터의 변화 같은 것들도 볼만할 것 같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만한 작품이 눈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람난 가족, 그때 그 사람들, 하녀 등으로 유명한 임상수 감독님의 두 번째 작품이죠. 2001년쯤에 나온 작품인데 90년대쯤을 다루는 모습이에요. 봉태규, 조은지, 그리고 송정국의 아내로도 유명한 박입선, 이 세 배우의 데뷔작입니다. 네. 그런데 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잘해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된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뭐 얘네들이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잘 데도 없고 돈도 벌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남자들은 뭐 단람주점에서 삐끼하고 여자들은 몸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진 이 4명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지 너절한 소재를 가지고 다루는 영화인데, 이게 사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알겠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는 장르가 그치. 아니잖아요. 영화 자체도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못 받은 티가 좀 납니다. 싸구려다. 그치.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싸구려 티 나는 연출들이 이 영화의 소재랑 너무 어울리는 거야. 약간 허술한 화면의 구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쌈마이한 느낌이 굉장히 멈춰져서 영화 자체가 나름의 스타일이 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세 배우가 상스러운 그 양아치 10대 청소년 연기를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정말 괜찮더라고. 봉태규는 여기서 모습을 보느라면 류승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해갖고 정말 괜찮았고, 사실 내용이 굉장히 새롭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는 다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꽤 볼만했습니다. 나도 90년대 때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그때의 율락가나 도시의 거리를 내가 알 수는 없잖아. 지금 다시 그때의 세계를 보니까 새롭더라고. 네,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화는 카메라를 든 사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름 들어봤어. 네, 소련 영화고 메타 영화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이 극장으로 들어와서 영화를 보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화 관람을 촬영하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촬영 기사가 카메라를 들고 도시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에 영화를 찍는 사람을 그려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는 그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이 있고 그 바깥에는 우리가 있는 거죠. 몇 중 구조야? 아무튼 그런 식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당시 소비에트 사회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영화 안에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내부 영화 안에서 촬영 기사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도시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하나하나 찍죠. 그리고 이게 소련 특유의 몽타주 기법, 굉장히 빠른 편집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경쾌한 리듬감이 발생하죠. 어린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누군가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도로의 상황을 갑자기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회주의 조국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가, 이거를 카메라 기사가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극장 안에 있는 관객들이 그것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중, 3중의 구조 속에서 영화의 내러티브가 전달이 되는데 상당히 선구자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가 봐도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시대물로서도 재밌는 게 그 당시 20년대 소련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러톨로지 자체도 굉장히 재밌죠. 영화 안에 영화가 있고 또 영화 안에 영화가 있는 형태니까. 그리고 하필 찍는 게 또 카메라 자체고 카메라도 카메라를 찍는 영화인 거지.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비칠 거를 알고 시대를 앞서간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영화가 소련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졌으면 훨씬 발전적인 시도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때쯤만 해도 다 프로파간다 영화 만들 때거든. 소련 체제 찬양하고 그치. 스탈린 동무 만세 뭐 이런 거 하던 때니까. 근데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상당히 대단하다 싶더라고. 궁금한 게 그렇게 몇 중 구조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이 영화 자체가 영화 제작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영화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 소련 사회 안에 있으며 어떤 식으로 소련 사회를 조망하고 있으며, 그러면 이 영화 자체를 찍은 카메라, 지금 관객들이 보고 있는 카메라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걸 다시금 되물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 말인즉슨 우리도 이 영화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거지. 마치 이 영화 안에서 영화 안에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들처럼 우리도 이 영화를 보고 있고 이 영화 안에 영화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차원들이 다 통합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자체가 영화가 되는 거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가 우리가 사는 세계의 평행 세계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저 영화의 평행 세계인 거지. 그게 사실 우리랑 되게 멀게 느껴지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일치하는 차원이네.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그치. 그 차원인 거네. 뭐 잠깐 얘기했는데 뭐 또 이렇게 이렇게 진지한 얘기가 나왔네요. 저는 다음으로 약간 유행이 지나가긴 했는데 에나벨 인형의 주인을 봤습니다. 네. 라이트하우스로 유명한 감독 데이비드 샌드버그의 작품이죠. 저는 사실 에나벨 시리즈를 다 보지는 않았고 대충 이야기만 조금 들었는데 이번이 4번째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에나벨 시리즈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영화의 장점은 공포 영화의 정석적인 패턴을 아주 잘 따라가요. 예를 들면 절대 문을 열면 안 되는 죽은 딸의 방이라든지 그런 요소들, 불길한 느낌이 나는 사물들. 이 영화에서는 허수아비하고 인형이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요소들. 또 죽은 딸아이의 영혼 뭐 이런 것들. 되게 공포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정석적인 요소들이죠. 그치.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사람들이 놀라야 할지 포인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영화 보노라면은 놀이공원 가면 귀신의 집 있잖아. 딱 그 느낌이 나요. 관객들도 다 무더운 여름에 오싹한 기운 느끼면서 무더위 한번 잊어보자, 기분 전환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극장에 들어오게 되거든. 그래서 그러한 역할로서는 충분히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의 집 체험한다 딱 그 정도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영화는 아니니까 단점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시나리오죠. 내용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에나벨이라고 하는 어린 딸을 가진 가족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나도 어이없게 에나벨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뒤에 고아원들의 소녀들과 수녀를 부부의 집에 초청해서 살게 합니다. 근데 이유는 딱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와서 삽니다. 뭐 부부가 굉장히 인자해서. 근데 이때 한 소녀가 에나벨 인형의 봉인을 풀게 되면서 자꾸 헛것을 보고 귀신을 보고 인형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더라 뭐 이런 식의 썰을 푸는데 전설의 고향 보는 느낌 그 정도예요. 중간까지 악령 나오고 사람들 깜짝깜짝하게 놀라했다가 부인이 술술 풉니다. 아 사실 인형이 저주에 걸렸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에나벨 이 인형은 저주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충분히 쓰일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자기만의 인형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 인형을 의인화시켜서 같이 놀기도 그치. 하고 그리고 사물이 주어지면은 소꿉놀이 하면서 역할극하면서 놀잖아. 그러한 요소가 한 가지 쓰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 고아들이라서 부모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선택을 받아야 하잖아. 그러한 요소를 채택해서 긴장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녀 수녀는 사실 신이랑 결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런 초점들을 짬뽕시켜서 이 사람들이 왜 아무런 영혼도 없는 인형 같은 것에 공포감을 갖게 되고 놀라게 되는지 그런 요소들을 잘 짬뽕시켰더라면은 전설의 고향급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악마라고 하는 존재를 대놓고 등장을 시키거든 이 영화에선. 그렇게 되면은 뭐 할 말 다 했지 뭐. 그냥 그걸 와타시와 아쿠마다. 그렇지 딱 그냥 곡성 정도인 거지 뭐. 그 설정으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스미스 극찬했던 바바독 같은 작품은 그러한 공포들의 요소가 인간 근원의 공포를 가짐으로써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런 요소들이 참 여기에 쓰일 게 굉장히 많았는데 버무려지지 못한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봤어요. 네. 저는 다음으로 바람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1928년에 나온 무성 영화고 빅터 쉐스트롬이라는 스웨덴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주연은 버지니아에서 자란 젊은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사촌이자 어릴 적에 같이 나고 자란 베벌리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서부로 오게 돼요. 근데 이 동네가 토네이도도 뻑하면 불고 바람이 거센 동네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베벌리의 아내는 여주를 굉장히 경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벌리의 아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결혼 상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베벌리의 집까지 데려다 줬던 안내원과 결혼하게 되는데 마음에 있는 결혼을 한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서로 소원하죠. 그래서 굳이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주는 떠날 날만 남은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여주와 예전에 연분이 있었던 그리고 계속 작업질을 해왔던 모종의 인물이 여주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유혹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선택의 기로에 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와중에는 계속 바람이 불고 있고요. 여주의 욕망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세상의 평지풍판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뭐 이런 거를 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영화인데 바람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잘 활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람을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헬기를 동원해서 진짜 바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영화 내내 바람이 거의 그치지 않는데 그 자체로 상당히 느낌을 인상적으로 주더라고요. 각본은 옛날 영화라서 사이사이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상당히 있긴 한데 비약도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 부는 느낌만으로도 여러 가지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영화가 생각나는데 일단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문학적인 것 같아서 곱씹을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이 서부에 간 스토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지. 일단 버지니아에서 온 사람이잖아. 버지니아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곳은 처녀지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해서 버지니아가 된 거거든. 근데 그 땅에서 온 처녀가 서부에서 바람을 맞아가면서 레이디가 되는 거지 결국. 뭐 그런 함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바람을 헬리콥터로 일으켰다 그래서 타르코프스키의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에도 그렇게 헬기를 동원해서 바람이 비현실적으로 부는 장면이 있었거든. 그 생각이 나고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요소잖아. 그치. 자연재해인 거고. 근데 또 히치콕은 버드를 통해서 인위적인 자연을 창조해서 그런 의미를 함의해서 만들어냈잖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그들 각자 본 영화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들 각자 본 영화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엘리자의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